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석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자 태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태 기자님께서 조금 이제 적응이 되신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점점 톤 자체가 뭔가 이렇게 안정이 딱 되면서 제 힘이 멋집니다. 빠졌어요. 기가 빨려가지고 네, 여러분들한테 기가 빨려가지고. 아 그렇죠. 네, 저희는 쉽게 기가 방송하지는 충전돼서 않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개미굴 같은 곳입니다. 네. 이곳은. 자, 이번 시간에는 만약에 이제 전쟁사를 다루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다뤄보질 않았었다고 해서 저희가 김 PD님이랑 얘기를 했을 때 좀 놀랐습니다. 자,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 승리하고 일본이 패배했다면이라는 타이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역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하찮은 일이나 사소한 일로 뭔가 역사 확 바뀌는. 나비 효과. 아, 그렇죠. 그런 얘기들 중에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댓글에 한번 나왔죠. 미국의 남북 전쟁 때 북군이 승리하지 않고 종전이 휴전 상태로 종전됐다면 아주 많이 미국에서 대체 역사의 주류를 이룬 장르죠. 신대륙에 두 개의 나라가 생겼다면. 그렇죠. 영화도 있잖아요. 로스트 메모리즈. 맞습니다. 네, 그런 네.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 2차 대전에서 초반에 기세를 계속 이어가서 승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드로 공개됐죠. 높은 성의 사나이. 네, 그거 보면은 꼭 얘기해야죠. 네. 미국이 독일과 일본에 점령당했다면 네. 그 얘기가 하나 있었고 그 로버트 해리스 제가 좋아하는 작가죠. 로버트 해리스 작가의 당신들의 조국 그냥 원제는 파더랜드 조국이란 뜻인데 요 드라마는 반대로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한테 패배했고 반대로 유럽에서는 독일이 승리했다는 타이틀. 그러니까 유보트 작전이 승리했다는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다뤄봤습니다. 초반에는 유럽이 전부 나치 독일의 차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실제 역사에서도 많이 그렇죠. 그랬죠. 서방 전격전에 성공하면서 굉장히 무너져갔죠. 맞죠. 유럽 자체가. 초반에 1차 대전에 몇 년을 버텼던 그 프랑스가 초반에 6주 만에 무너졌어요. 그 전에 폴란드는 양쪽으로 분할돼 버리고 뭐 이탈리아는 한패고 스페인은 프랑코 정권 이미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냥 티만 안 냈지. 그렇죠. 뭐 말은 중립이라고 그쵸. 했지만.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나치 독일에 저항할 수 있었던 나라는 영국이 유일했고요. 이 영국도 덩케르크 1940년 5월이었죠. 덩케르크에 진짜 글자 그대로 몸만 벗어났어요. 피눈물 나는 네. 후퇴를 했죠. 그냥 다 버리고 30만 명이 겨우 탈출했지만 전차 총 뭐 다 그쵸. 버리고 철모 뭐 말도 다 죽이고 갔어야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히틀러는 아마 전쟁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화해를 추진했었는데 이제 뜻밖에도 영국이 거절했죠. 그러면 그 영국 본토 항공전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고 불렀던 항공전이 벌어지면서 여기서 승리한 영국이 한숨 돌리게 됐고 똑같아요. 유럽의 패자 나폴레옹도 그랬거든요. 영국을 집어삼키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어. 항상 그러면은 영국이 발목을 잡았죠. 그럼 어디로 시선을 돌리느냐? 동쪽으로 돌립니다. 러시아를 이제 그리고 이제 이때는 소련을 공격을 해서 영국의 기세를 그럼 이제 소련까지 항복하면 영국은 이제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양면 전쟁 히틀러가 그렇게 비판했던 양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945년 5월에 베를린 함락되면서 실제 에서는 역사는? 독일이 패배했는데 초반에 그럼 독일이 승리를 할 가능성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었죠. 대표적으로 덩케르크에서 독일군이 전차 부대가 진짜 15km 앞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발만 더 가면 됐는데 그냥 그 영국군이 줄 서서 후퇴 배기다리고 그렇죠. 있던 곳을 밀어버릴 수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히틀러가 멈췄어요. 스톱. 야야 너무 빨리 갔어. 야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가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히틀러가 전쟁 초반에 진짜 신의 한 수라고 불릴 정도의 촉이 굉장히 좋은 선택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든지 이제 아니면 우회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때는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멈추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결정적 패착이 된 거였죠. 그렇죠. 영국군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죠. 그렇죠. 그런 시간에 하면 30만 명이 탈출했는데 만약에 이때 히틀러가 술 한잔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진격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냥 진격해. 진행시켜 이랬으면 덩케르크 해안에 영국군은 많이 빠져나가지 못했죠. 확실히 대처 역사는 대처 역사입니다. 히틀러가 술을 마시다니. 그렇죠. 네. 이게 독일이 그때 수뇌부에서 네. 그 당시에 진격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는 겁을 냈고요. 왜냐하면 이게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반격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걱정을 했었고 기갑부대와 보병부대의 간격이 벌어졌으니까 그 사령부는 그냥 공격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하인츠 구데리안 같은 경우는 지금 밀어붙이면 영국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 그렇죠. 있다라고 주장했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장군들 사이에서 좀 의견이 갈렸죠. 왜냐하면 미래를 알 수 없었으니까. 확실한 건 히틀러가 중단 결정을 내리고 우리도 공군 괴린각하께서 공군만으로 끝장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영국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말았죠. 하지만 그렇게 안 됐다면 그렇죠. 물론 영국 육군이 섬멸당했다고 해도 영국 해협을 지키는 해군이 섬멸당한 건 아니지. 건재했죠. 당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항복으로 이어지겠느냐라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서 30만이면은 영국 육군 다 털어서 간 거예요. 이 병력 상당수가 죽거나 항복을 네. 했다? 그럼 영국 내에 저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살아났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 영국 내에서도 처칠의 반대편에 있는 네네. 그 의원들이 굉장히 전쟁을 여기서 그만두자라는 그럼요. 의견을 많이 냈잖아요. 예.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졌다면 독일 같은 경우는 거기서 딱 승리하고 멈췄을까요? 그러니까 영국 본토를 침략할 작전을 구사했지만 바다사자 작전이라고 하지만 네네. 실제 되진 않았을 것 같고 히틀러도 나이투쟁이라는 책에서 보면 다 싫어해요. 슬라브족도 싫어하고 유태인 싫어하고 다 싫어했는데 앵글로색슨족은 좀 쳐줬어요. 나의 동반자가 될 만하다. 나의 세계 정복의 파트너가 될 만하다 역시 해서 섹슨인이 또 이게 유럽에서 또 저거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게 있기 때문에 영국 본토를 공격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럽의 패권을 인정해 달라라는 식으로 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처칠 같은 강성 정치인이 주도권 잡지 못했다면 그냥 협상을 했겠죠. 그 다음에 그 상황이 되면 미국이 개입할 명분이 없어져요. 예, 미국이 이제 유럽 전쟁에 남의 나라 땅이잖아요. 개입할 명분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독소 전쟁은 독일과 소련이 그냥 붙어버린 전쟁이 될 거예요. 예. 랜드리스 같은 게 없었지. 미국이 랜드리스가 발판이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유럽에. 근데 명분도 없고. 이 주제가 보면은 일본이 패했다면이라고 하면은 네. 결국은 일본 자체로 이제 봤을 때는 진주반을 공격하겠죠. 공격을 하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발판 삼아서 아무래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패배했다는 가정을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깔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유럽 전선은 뭐 요 상태로 가서 독일과 소련이 그냥 전쟁이 붙는다면 아마 독일이 유럽 지역 상당수를 차지하고 소련을 밀어냈겠죠. 시베리아 우랄산맥 지역으로. 위쪽으로 이제 보내버리고 그 상태에서 진주만 기습이 일어난다면 앞서 태 기자가 얘기했듯이 미국은 약속 안 지키는 거 겁나 싫어해요. 배신하는 거 더 싫어하고. 뒤통수 때렸죠. 아, 전술을 그럼요. 제대로 맞은 거죠. 근데 이 비열한 일본 놈 새끼들이 그 진주만 공격해? 이래 버렸는데 당시 상황이 역사와 그대로 이어지긴 한다는 거군요. 미국이 일본에 금수 조치 같은 걸 해서 그렇죠. 석유 같은 게 입수가 그건 힘들어지니까 네. 결국 진주만 기습은 그대로 이어진다. 진행이 된다. 네. 근데 대신 더 빠르게 일본을 패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 전선은 이미 끝이 맞습니다. 났고 결국은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 딱 그 단독으로 붙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력을 확실히 몰아세울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게 학자마다 좀 다른데 랜드리스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그 영국과 소련을 지원해준 물품을 물자 원조. 이제 다 이제 태평양 전선에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군사력이라든지 이것도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유럽과 태평양 전선을 대략 7대3 정도 비중을 투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이게 있죠. 네. 10이 다 이제 태평양 전선에 돌입이 들어가게 되면 쇼미더머니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아무리 뭐 날고 긴다고 해도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45년까지 안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유럽은 이미 41년에 끝났을 그렇죠. 거고 네네. 그렇게 그다음- 되면 이제 더 빨리 끝났을 거고. 그러니까 그 전력을 다 태평양 전선에 쏟아붓게 되면 미국이 초반에 이렇게 그 지연전을 펼쳐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물량 공세를 초반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동맹국이라고 해서 독일, 이탈리아, 그다음에 일본이 있었지만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 마르고 일본은 두 나라와 접점도 없고 국경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따로따로 놀았어요. 심지어 실제 역사에서 랜드리스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갔거든요. 바로 일본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걸 좀 막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쌩 깠죠. 왜냐면 자기는 급하니까. 일소 불가침 그렇죠. 조약이 있었기 네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중국 전선의 변화가 되게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실제로 1944년 1월에 일본이 대륙 타통 작전, 이제 관통 작전이라고 불러요. 태평양 전선의 섬들만 비행장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중국 내부 대륙에도 미군 항공기 기지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거기를 통해서 일본을 공습하려고. 근데 그죠 보급 물자를 또 그걸 그렇죠. 거길 통해서 보냈죠. 버마를 통해서 보냈는데 일본이 그 미군 비행장들이 있던 중국 남부 지역을 일대 공세를 가해요. 그러면서 중국군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서 미군 기지들이 다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쪽 포기하고 오키나와랑 이오지마에 전력을 투자했던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아래쪽으로 실제 이렇게 역사. 네. 그 개구리 뜀뛰기 작전을 실시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메가더가 주장한. 전력이 좀 더 충분해서 중국 전선에 물자나 지원을 더 이게 또 인적 문제가 있는 게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의 미군 군사 고문이 조지프 스튜어트 장군이라고 아주 끝내주는 멍청한 장군. 아 진짜 그냥 굉장히 네. 좀 고지식하고 앞뒤가 막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미국에서 언제나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미국에 잘 못 싸운 장군 이 순위를 정하면 그렇죠. 대부분 남북 전쟁 때 장군들이 쫙 나와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중에 2차 세계 대전 때 미군 장군이 딱 나오면 그분 이름이 조지프 스튜어트. 네. 네. 스틸웰.
아주 고집쟁인데 또 언플은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래서 좀 오래 생존하는 바람에 문제됐는데 유럽 전선이 사라지고 미국이 태평양 전선에만 총력을 기울일 수 있다면 조지프 스티웰 장군 같이 패급은 안 갔겠죠. 갈 사람 많이 있어요. 패튼부터. 패튼이나 브래들리가 나서겠죠. 뭐 아이젠하워 장군도 있었을 거고 예. 이 사람들이 가게 되면 조지프 스티웰 장군처럼 이제 버마 전선에 쓸어 넣었다가 이제 다 대륙 타통 작전 같은 거를 당하게 하는 바보 짓은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륙 타통 작전이 성공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지원해서 양성했던 이제 신식 군대 대부분이 버마 전선을 보내버리는 바람에 이제 털린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래 계획대로 그 중국 대륙 남부 그 다음에 대만을 거점으로 해서 일본을 공격을 취했을 거고 그러면 뭐 45년까지 안 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 좀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태평양 전선을 미국 혼자 써야 되거든요. 인적 부분에서 좀 영국이나 영연방 국가의 지원이 좀 없어지니까 거기서 인적인 부담이 가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긴 하죠. 유럽 전선에 들어갔던 미군 육군 사단이 거의 100개 사단 정도 돼요. 예. 그 병력에다가 그렇죠. 뭐 100일 공수, 뭐 80일 공수 같은 병력들이 유럽 말고 태평양 전선에 들어왔다면 일본이 정글전에서 무적이라는 전설은 뭐 몇 달 안에 끝났을 거예요. 네.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그렇죠. 달라졌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태평양 전선에서 벌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뭐 공중에서 낙하했는데 일본이야. 아 그렇죠. 네, 퍼시픽인데 이제 밴드 오브 브라더스. 밴드 오브 브라더스 출연진들이 나오게 맞습니다. 되는 거죠. 윈터스가 일본군과 싸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일본이 이렇게 전세가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중국도 상황이 달라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국 본토에 미군이 그렇게 대량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산당이 전후에 그렇게 날뛸 수 있었느냐는 좀 부정적이고 최소한 나라가 반으로 갈라질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양쯔강이나 아니면 황하 정도에서 갈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공내전 때 소련이 알게 모르게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네. 일본군 물품을 넘겨준다든지 점령지를 천천히 반환한다든지. 근데 시베리아로 밀려간 소련이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부 투쟁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스탈린 숙청되고 막 아수라장이 되고 그러면 다른 데 신경 만주라든지 쓸 내코가 석자다. 네. 그 상황이 되면 또 38선이 필요 없어지게 되죠. 미군이 그냥 올라와 버리면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분단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힘도 없고 이유도 네, 없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충선이었잖아요. 그 예.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를 두고 이제 충돌을 막기 위한 예. 완충선인데 그게 없어지죠. 소련이라는 힘이 사라지니까. 패배한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그 원래 계획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동독이랑 서독으로 나눠졌던 게 아니라 원래 4개국이 분할에 참여했어요. 독일도,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 소련. 네, 그렇게 4개국이 했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자기네 점령지를 미국으로 넘겨주면서 우리가 아는 동독과 서독이 그쵸. 나눠진 거죠. 사실 일본도 그 전후에 4개국이 분할 점령하려고 했었어요. 그 분할 점령 계획은 대표단들이 오기도 왔었죠. 맞습니다. 그 중국, 미국, 영국, 소련 이렇게 돼서 소련이 홋카이도와 북부 지방, 그다음에 본토는 미국, 예. 그다음에 뭐 시고쿠는 중국, 그다음에 혼슈는 영국 뭐 이런 식으로 차지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이제 소련이 못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은 분단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분단이 된다면은 어느 국가가 참여를 할까요? 2개국은 탈락하겠죠. 소련이랑 예. 영국.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미국이랑 중국 정도겠죠. 특히 중국 이제 중에 남쪽의 국민당 중국 정권. 대륙에서 네. 싸운 게 있으니 지분이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실제 오키나와 전투에서도 중국군 참여를 좀 요청했었어요. 예. 근데 뭐 장개석이 자이코가 석자니까 진입을 못했는데 그 상황이 된다면 뭐 일본은 아마 2개 내지는 3개 정도로 나눠지고 일본을 전후에 성장시켰던 게 2가지였잖아요. 하나는 한국 전쟁 특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작정하고 키워준 게 있었는데 2가지 요인이 다 사라지겠죠. 한반도가 그렇죠. 분할되지 않는다면 한국 전쟁은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그렇죠. 뭐 소수의 공산당이 뭐 국경 지역에서 뭐 분쟁을 일으키는 정도. 하긴 이미 산업 시설이 거의 그렇죠. 날아가는 상황이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는 성장할 만한 동력 자체를 잃을 것 같아요. 성장을 하더라도 굉장히 늦게 성장을 하든가.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민주주의의 방패를 세워야 되잖아요. 예. 동맹국을 세우려면 그 상황이 되면 첫 번째 꼽히는 나라는 아마 중국 남쪽을 차지하게 될 국민당 정권이 되겠죠. 예. 가장 크고 명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중국 북부 만약에 중국 북부를 공산당이 차지하면 수도는 당연히 역시 베이징이 될 그런 식의 거고. 네. 분할 국가가 될 것이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또한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일본보다는 뭐 더 받을 수 있겠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그림이면 오히려 조선에 있는 일본 군들을 무장 해제하기 위해서 중국군이 들어올 수도 일부러 있겠네요. 들어올 수 있을 북쪽 거라는 생각이 국경에서 들어요. 이렇게 네네. 내려와서 예, 그래서 상황이 아주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중국도 곤란한 뭐 그러긴 하겠지만 하지만 국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실 국민당군이 온다면 예. 이데올로기 대결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도 그쵸. 만일 나뉜 게 미국과 국민당 정부라고 하면은 예.
중국 공산당이 들어온 것과 상황이 다르죠. 맞습니다. 세월호의 저는 대결은 아니니까. 공산당과 국민당이 마찰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둘 다 들어오긴 힘들 거다.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 그 한반도로 들어오기 힘들 거라는 가정을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국공 내전이 다 끝난 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행이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8선 이북을 어떤 중국군이 들어올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군은 이 국민당군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죠. 음. 네. 국민당군이 들어온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만약 팔로군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애매해진다. 네. 그렇긴 하지만 중국이 분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 북부에 자기네 그 괴뢰 정권 세우기 위해서 뭔가 힘을 기울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래서 게 그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네. 게 네. 아, 소련이 변수.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팔로군하고 소련하고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발판의 여지는 발판은, 있다는 네, 거죠. 네. 하지만 소련군 자체가 이미 독일군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개입할 만한 명분이 일단 부족한 것 같아요. 내려오기가 그렇죠.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때 소련군이 내려왔던 것도 며칠 일본하고 싸운 거 가지고 지분을 주장한 그렇죠. 거거든요. 파리.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 시간이 지나서 2020년쯤 되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이제 남부 중국을 기준입니다. 그러면 상태가 서로를 조금 덜 미워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처음에는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야, 막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SNS나 인터넷을 중심으로 타국에 대한 상대국에 대한 혐오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예. 때문에 봐라. 그렇죠. 항상 저러지 않느냐 식이. 맞습니다. 그런 게 좀 기방이 이어지죠. 덜어지면 아마 이제 나토 같은 군사 협력 체계가 아시아에도 좀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럽 전선은 2차 세계 대전 독일이 승리한 이후에는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아요? 그 당신들의 조국이랑 좀 유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패권을 장악해서 아마 약화된 러시아를 대신해서 유럽을 차지한 아프리카도 영향권에 두겠죠. 차지한 독일과 예. 그 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일종의 냉전이나 체제 경쟁을 할 것 같은데 그 이념 문제는 아니겠네요? 이념 문제라기 이념 대결은 이게 공산주의는 공산당과의 아니니까. 자유민주주의 네. 그 부분이니까. 패권 대결이 되겠죠. 패권 대결. 패권 대결. 네. 예. 그렇게 돼서 냉전 비슷하게 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을 것 제3세계 같은데 국가에서. 그 대리전처럼 하긴 아프리카도 쪼개고 그렇죠. 중동도 쪼개고 하겠죠. 맞습니다. 근데 최종 승자가 누가 될 것 같냐 그러면 저는 미국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제가 독일이 보기에는 네, 이 독일이 이길 것 구조에 같아? 이 구조에서 제일 논한 게 누구냐면 이태리입니다. 아, 그지. 그 능력 없는 애들이 독일이 이겼으니 이제 아프리카에서 넘버 투. 아프리카에서 넘버 2 하는데 아프리카 프랑스 땅 다 식민지 차지할 거 아니야. 리비아하고 네. 거기 다 다시 우리 그 거 역사의 굴기를 그대로 가자면은 그 친구들이 거기 가서 또 삽질을 할 거거든요. 아하. 저는 이게 유럽 자체가 결국은 뭔가 이렇게 다시 쪼개지지 않을까. 그럼요. 왜냐면 유럽 자체는 과거부터 해서 나눠져 이렇게 있었죠. 나눠져 있었고 굉장히 자유에 대한 열망으로 있어서 프랑스에서도 그런 혁명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났었고 그런 거를 봤을 때 내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1960년쯤 되면 히틀러가 자연사할 나이가 되거든요. 예. 그때 되면 후계 구도가 그 나라가 그때까지 민주주의 체계 같은 게 자리 잡을 일은 전혀 없죠. 그게 되면 그렇죠. 뭐 아무래도 2, 3자 나치스 독재 체제겠죠. 독재 체제가 되면 저는 그 시기부터 그냥 유고슬라비아가 티토 대통령이 사망하고 쪼개진 것처럼 그냥 원심 분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독일의 패권이나 주도권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미국이 자연스럽게 개입을 하고 네네. 그러면서 영국 또한 개입을 하고 왜냐하면 영국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성장 동력 자체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럽 중에서는 가장 클 것 같고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산이 돼 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 동력이 과거의 독일보다는 크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냉전이라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쟁 체제가 냉전보다는 좀 덜 험악한 걸로. 네, 왜냐면 이념 경쟁이 아니고 뭐 월남전 같은 거 일어날 일이 없을 테니까. 확실히 그 다음에 소비에트가 무너진 것처럼 연방으로 만들 것 같긴 한데 네. 그 자연스럽게 무너지면서 체제 자체가 허물어지고 국력이 쪼그라들면 네.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제 네. 프랑스라든지 나머지 이제 국가들 내륙에 있는 국가들이 독립을 하기 위한 아니면 그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엄청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식민지 독립은 거의 정해진 수순 같고 일단 냉전 대립 구도가 좀 다른 방향으로 맞습니다. 흘러가는 게 가장 큰 요인 같습니다. 저는 나치의 제국 헌법이 어떻게 전후에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변수가 되는 게 종교적인 문제. 종교 그렇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독재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거든요. 그렇죠. 네네. 완전히 없애버릴 수 없으니까 이걸. 그렇죠. 유럽 대륙,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쪽이 붙어 있으면은 이 종교 분쟁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쪽 그 사람들이 건너오고 기반을 마련하면 그
튀르키예인들이 독일에서 인종 갈등 생겼던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독일의 문화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을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맥주 많이 이강일 마시겠죠. 테니까 네. 이강의 문화는 많이 퍼질 거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독일이 그런 식으로 흘러갔을 경우 나치당 일당 독재면 의외로 유럽의 북한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아들은 아니더라도 뭐 네. 히틀러가 자식은 없었으니까 강력한 후계자를 당원 중에서 유력한 당원 중에서 음. 뽑아서 그런 식으로 세습 체계로 가면 암울해지는 것이죠. 유럽의 미래는. 또 다른 문제가 유대인들을 그렇죠. 이제 말살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말살을 시킨다는 게 제 의견이 아니라 예, 나치 독일이. 제국이 아니, 된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전 대륙에 퍼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옛날에 로마 제국이 한 것처럼 그냥 아웃포스트를 만들어서 그들을 색출해서 잡아서 인종 청소를 하게 되겠죠. 그 나쁜 짓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맞습니다. 거기서 커져요. 아, 네. 그렇죠. 그거를 어쨌든 당의 강령으로 삼았으니까 갑자기 전쟁이 이었다가 그만두진 않을 거거든. 전쟁이 이었으니까 더 더 하겠죠. 하겠죠. 유럽에서 네. 더 그럼 유럽의 색출하겠다고. 풍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암울하거나 그렇죠. 어두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디스토피아적인 세계. 제가 제가 프랑스- 보기에는 네.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그 나치의 웃을 수 있는 나라는 평화가 없네요. 오래 가지 못할 그리고 제가 음. 프랑스에 6일 갔다 왔었는데 그 프랑스 사람도 이탈리아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아. 서로 사이가 나쁘고 이러기 때문에 전쟁이 상관없어요. 프랑스는 나라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BC 프랑스를 남겨놨기 때문에 구심점이 있는 한 60년대쯤 되면 그 동력이 원심력이 깨지면 다시 월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미국의 패권이 조금 더 순화되거나 조용한 형태로 인명피해가 덜 난 형태로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으니까 아주 간단한 사례가 하나 바뀌면서 역사가 확 바뀌었다라는 게 실제로 그러진 않겠죠. 역사가 이렇게 된 거는 당위성과 정당성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 만약에라는 건 그런 걸 좀 약간 무시하고 이제 그 사람들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는 예. 측면이라서 재미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나비 효과라는 게 굉장히 크다. 예전에도 1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가 죽었다면 아 그렇죠. 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나비 효과가 이어진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분단이 안 됐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터지지도 않았을 않았을 뿐더러 가능성. 여러 가지 가정을 하야에 있어서 이 선택과 어떤 상황 하나가 전 세계 역사를 큰 많이 차이를 바꾸는. 만들어낸다. 예. 진짜 나비 효과죠 그게 정말. 예전에도 이거 비슷한 걸 하신 적이 있군요. 뭐 예, 이거 뭐 자주 다뤘습니다 이런 우선 전 그 예, 소재를. 제가 네. 작가다 보니까 이런 상상력을 한번 좀 자유롭게 그러셨군요. 다뤄봤습니다. 그- 그 생각은 해봤죠. 중국 전선에 조지프 스트렐 대신에 패튼이 갔었으면 얼마나 상황이 좋아졌을까라는 맞아요. 뭐 그런 생각들 해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니까 정글의 전격전을 네, 했겠죠. 이걸 들으시는 분도 뭐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은 뭐 상상력의 존재니까 그렇게 하시고 네네. 댓글에 뭐 이제 몇 분이 달아주신 것처럼 이런 거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해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진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쉬운 상황은 사실 국력이 약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우리나라 국방력을 그만큼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자주 국방은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 이렇게 기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를 사실 교훈 삼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통일이라는 문제의 당위성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됐다면 이런 우리가 겪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만약에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얘기를 재밌게 좀 나눠봤고요. 다음 네네. 시간에 또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덕!